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카타르는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과 비교해보면 특출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카타르의 경제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량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자원 덕분에 국민들의 삶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나라의 평균 기본소득은 약 600만 원이며 국민들은 집과 차를 공짜로 받고 수도와 전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는 교육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국민들이 해외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무료이며 이러한 풍부한 복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LNG 가스에 주목하고 있는데 카타르는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LNG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하였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카타르는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카타르의 성공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성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카타르는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타르의 학교와 문화센터는 현대적인 시설과 우수한 교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카타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넘쳐나는 석유와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다지만 유독 카타르는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과 비교해보아도 특출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 달 기본소득이 약 600만 원, 거기에 집과 차는 공짜이며 수도 전기세는 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 지원되는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무료겠지요. 더 부러운 건 이렇게 막대한 복지 혜택에도 세금은 일절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타르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LNG 가스인데요. 러시아, 이란에 이어 천연가스 부존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카타르는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 LNG 가스가 매우 고마운 존재인데요. 1990년대 중반 LNG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가스 공급망 다변화 추세로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LNG 시장에서 최대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LNG가 국가 최대 핵심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카타르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LNG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LNG 운반선 건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2차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첫 수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는 39억 달러 한화 무려 약 5조 2,800억 원 상당의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의 총 대수는 40척으로 나머지 23척의 물량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발주 당시에도 총 65척 중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10례척을 수주하며 싹쓸이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HD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 계약금을 살펴보면 LNG 운반선 척당 가격은 약 2억 2,94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배 한 척에 3,113억에 해당하는 엄청 고부가차 산업인 것이죠. 특히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둥중화조선이 큐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인 선형을 개발했는데요. 이 선형이 바로 카타르 맞춤형으로 중국이 이번에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를 갈아왔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큐타입 선형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항만을 새로 건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주요 조선소에 기존 표준형 LNG 운반선보다 1.5배 큰 선박의 디자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소는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해 수익성을 확보해 왔는데 수척의 물과한 큐타입 모델을 건조하려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었죠. 이에 혹시나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2차 수주 첫 기분 좋은 스타트를 사작할 수 있었지만요. 사실 유독 중동에서는 한국 조선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멘 출신 조선소 근무자의 표정과 말을 들어봐도 느낄 수 있죠. 이 산업용 선박은 예멘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입니? 그들은 정말로 대단해요. 이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을 건조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특히 한국 조선에 대한 중동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IM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합작한 조선소인데요. 사우디의 아랍고 사우디 바흐리, AIA 나프레, 그리고 한국의 HD현대가 지분을 투자하며 설립한 회사로 HD현대는 2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선에 관련된 모든 역량은 한국의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IMI 조선소는 민적 150만 평, 496만 평방미터으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HD현대의 첫 해외 조선소인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고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는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선박 수요가 높은 중동 지역의 현지 조선소 건설이 완료되면 앞으로 모든 수주를 IMI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국내 조선소는 비어있는 도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발주국들 역시 더 이상 선박 건조를 100% 아웃소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 생산은 어찌됐든 거스를 수 없는 추세기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GTT 화물창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HD현대가 IMI의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곳에서 건조하는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선박 수리 서비스와 후속 지원까지 이루어져 오히려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시기를 타는 사익을 산업으로도 유명한 만큼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면 교역량과 물동량도 늘어나지만 반면 불경기일 때에는 조선업체가 문을 닫고 부도 처리가 날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조선업은 전체 비용에서 고정비가 아주 큰 산업으로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의 차이가 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킹살만 단지에 기자재 인프라 구축을 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최근 한국조선의 라이벌인 중국 조선업체들의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올해만 2차례 있었던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의 XIN 유엔롱 컨테이너선이 조그마한 모래운반선과 충돌한 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아했던 것은 모래운반선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컨테이너선이 더 크게 부셔져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는 중국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앵커가 갑작스럽게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씨알도 안 맥히는 발표를 들은 핀란드 국가수사국 내셔널 뷰로 오브 인베스터게이션은 확실한 증거 발표하면서 팩트 폭행을 해버렸죠. 수사국이 포착한 증거는 2개가 있어야 할 앵커가 하나밖에 없는 선박의 사진이었고 심지어 파이프라인 파손 현장에서 손상된 앵커를 회수하였는데 전문가 분석 자료를 인용해
앵커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접촉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앵커가 빠진 상태에서 화물은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 선박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중국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파괴로 약 3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리 작업은 적어도 2024년 4월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만 4국가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및 스웨덴, 노르웨이죠.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앵커가 빠지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몇 매체 비세그라드 24 SNS 댓글에는 다시는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세요. 중국 선박을 금지할 시간입니다. 상당한 피해입니다. 고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선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앵커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앵커는 항상 케이블 체인과 견고한 금속으로 갑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선 앵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부 네티즌들은 러시아 사주로 중국 선박이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것 아니냐 하는 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이 갖는 건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수긍이 되고 고의가 아닌 선박의 결함이다라 해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한국의 도크가 꽉 차 있어 중국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국 선박의 결함만 노출하며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있죠.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차관을 빌려 거대 조선소를 일군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1971년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조선소 설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정 명예 회장은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당시 한국의 사환 능력과 잠재력에 의구심을 보내던 찰스 롱바톰 A&P 애플도어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정 회장은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 이게 우리의 거북선이요.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 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린 그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소. 세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지만 잠재력은 그대로요. 말로 당당히 차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에 감탄한 롱바톰 회장은 결국 해외 차관에 합의를 해주었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선주를 찾는 일 역시 황당한 백 사장이 찍힌 사진을 손에 쥔 채 배를 팔러 다녔고 결국 그리스 거물 해문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26만 티짜리 배 2척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70년대 당시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조선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기가 있으면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지금 북중러일이 하는 짓 보면 우리나라 또 얼마나 강해질지. 한국과 카타르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가능했던 원동력은 카타르가 원하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그간 한국 기업들이 훌륭하게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도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운반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한국 조선소들에게 기존의 수주한 물량 외의 표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보다 1.5배나 큰 맞춤형 선박을 긴급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 에너지 측은 한국 조선사들의 큐맥스급으로 불리는 26만 3천 터부터 26만 5천 큐빅미터 규모의 LNG 운반선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카타르 한만에 접안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LNG 운반선으로 대형 LNG 운반선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보다 50%나 큰 규모입니다. 카타르는 지난 2020년 국내 조선 3사에 미리 예약한 151척 규모의 선박건조 여력을 활용해 지난해까지 한국 조선소에 60척 가까운 LNG선을 발주했는데요. 카타르는 큐맥스급 모델을 6터부터 12척 정도 건조해 15년 전에 제작한 구형 큐맥스급 모델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가 이처럼 한국 조선사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LNG선을 요청한 이유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건조 능력이 포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카타르가 요청한 큐맥스급 LNG 운반선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배를 접안할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큐클래스급 선박은 2000년대 이후로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계는 카타르의 큐맥스급 건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의 수익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척에 불과한 큐맥스급 모델을 건조하려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카타르도 이들 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큐클래스급은 화물창의 크기가 더 커서 표준형 대비 본행제 부착 등 내부 마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선종인 초대영원 유운반선 VLCC과 배의 크기가 유사해 공간적 제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카타르 측이 성가들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성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추세입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16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2026년 11월 납기에 20만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하면서 척당 2억 6,100만 달러의 높은 가격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카타르로서는 자신들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성가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대형 LNG선 성가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 국내 조선업계의 2차 선박 주문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에너지의 LNG선 2차 물량 협상은 40척 이상, 총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 100여 척 규모 LNG 운반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물량으로 총 65척이 계약됐는데 이 중 한국이 14척을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성가가 인상돼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지난 2020년 처음 슬롯을 예약했을 당시 LNG선 가격은 2억 달러를 훨씬 밑돌았지만 지난해 계약된 LNG선 성가는 약 2억 1,500만 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LNG선 신조 성가로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조선사에는 현재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와 관련해 38개의 슬롯이 예약된 상태인데요. 국내 조선사의 3년치 주문량이 쌓이면서 선주들이 슬롯부터 예약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한국조선을 대표하는 빅3능 기술력을 토대로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을 사수할 방침입니다. 최근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은 조선 분야를 넘어 확장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출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노스오, NOC,이 진행하는 알샤인, 엘셔인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규모는 최소 6조 6천억 원에 달해 산 세계 조선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알샤인 유전은 카타르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걸프 해역에 있는데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카타르의 노스돔 가스전 안에 있으며 현재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달과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 QP2 합작사를 설립해 개발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조선해양은 3번과 4번 패키지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번 패키지는 라이저 플랫폼 하부 구조물과 상부 설비를 건설하고 두 시설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4번 패키지는 중앙 처리 플랫폼의 갑판과 하부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타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아주 우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K-POP부터 게임까지 카타르에서 한국 문화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중순 카타르 도하 누사일 다목적 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KPO&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티켓값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KPOP뿐 아니라 한국게임 역시 카타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월 평균 76달러. 카타르가 지난해 한국게임 이용 시 지출했던 비용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월 68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평균 한국게임 이용 비용 가운데 카타르 국민들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 게임 이용자들이 K게임을 즐기는 주된 이유를 물으면 이용하기에 흥미롭고 재미있어 주변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과 산업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최근 큰 화제가 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카타르 현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는데요. 지난 4월 23일 밤 카타르 도하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서 한국인 2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고를 받은 카타르 내무부는 공군, 해군 해양경비대를 동원해 일대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시간 만에 바닷물에 떠있던 한국인 선원을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한국 선원은 바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부유물을 잡고 24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카타르 내무부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카타르 내무부는 헬기와 군함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고 구조된 한국인은 곧바로 도하이 하마드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 선원이 장시간 바닷물 속에 있었지만 수온이 27도 수준으로 따뜻했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텼다고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남성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펼친 카타르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 카타르의 노력과 한국인 젊은이의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 거기에 한국 외교관들의 발빠른 대처까지 더해지면서 카타르 현지에서 기적같은 미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화위복으로 카타르 국민들에게 한국이 좀 더 친밀하게 각인되는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의 생산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 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으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나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피네피티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동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좌우, 사면을 회, 돌아올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노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의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니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의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 얼지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통회사인 페리 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부터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 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 공업 TOK는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네스 화학도 TOK와 주문자 상표부학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화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